오늘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끔찍한 배신과 그 절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혈육보다 더 따뜻한 손길이 이웃에게서 오고,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삶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양면성,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65세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끝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하늘은 저희 부부에게 아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더 애틋하게 의지하며 살았지요. 결혼 초기엔 시댁에서 대를 잇지 못한다며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도 못 낳으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저를 구박했고, 시누이들은 형님 팔자가 사납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제 손을 잡고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마저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넓은 세상에 저는 혈혈단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5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십시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마주한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크레인에 치여 즉사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3일 동안 저는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속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상금으로 지금 사는 집과 월세를 놓을 작은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팔자 좋은 늙은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웃집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를.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들썩이며 가족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특히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제가 품어보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찢어놓곤 했습니다. 제게 이 모든 안정은 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얻은 고독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함께 쓸 사람이 없고 집이 있어도 함께 머물 가족이 없는 살. 그것이 바로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먼 조카뻘 되는 상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저희 집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자식이 없던 저희 부부는 상현이를 친아들처럼 품었습니다. 상현이가 처음 서울에 온 것은 대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순박한 18살 청년이었죠.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담아와서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늘 상현이가 좋아하던 통닭을 사들고 왔고 저는 철마다 옷을 사입히며 제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상현이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설거지며 청소며 심지어 제가 아플 때면 죽도 끓여주곤 했습니다. 큰어머니, 제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상현이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희를 올려다보며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모습에 저희 부부는 마치 늦둥이 아들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상현이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도 없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공부와 아르바이트에만 전념했죠.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하면 큰어머니, 저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며 사양하곤 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상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큰어머니, 제가 취직하면 매달 용돈 드릴 거예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의 100분의 1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런 상현이를 보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낳지 못한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거든요. 상현이가 졸업 후 직장을 구해 독립한 뒤에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큰어머니, 우리 아이가 큰어머니 닮아서 너무 예뻐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현이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마치 손자를 본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100일 선물, 돌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보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상현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아예 연락이 끊어진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상철이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현이는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울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큰어머니, 이제 제가 큰아버지를 대신해서 큰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모습에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또 하나의 아들이라 여기며 외로운 삶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상현이가 몇 달 전부터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상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상현이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저희 집에 드나들며 제 건강을 챙기던 모습들이 그때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습니다. 큰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꼭 저 부르세요. 상현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오랜만에 보이는 효심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함께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상현이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제게 심장이 조금 약하시니 놀라거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충격은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현이는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현이는 제가 심장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어머니, 집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실족하시면 큰일 나요. 특히 밤에는 조심하세요. 상현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의 범행 계획을 암시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일과를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큰어머니, 오늘 외출은 안 하셨고요? 보통 몇 시에 산책 나가세요? 저녁엔 집에 계시죠?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혼자 살아서 걱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제 동선을 파악해서 범행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현이는 또한 제 집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현관문 체인은 꼭 걸어두세요. 이 동네도 요즘 좀 흉흉해졌다고 하던데요. 라며 보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하면 쉽게 침입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제 재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큰어머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큰어머니 집도 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라며 넌지시 제 재산 규모를 떠보곤 했습니다. 큰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써놓으신다던데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혼자 살아서 걱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상현이는 또한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큰어머니, 이웃분들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까운 분 있으세요? 라며 제가 누구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상현이가 제 앞에서 보여준 연기력이었습니다. 그 모든 계산과 계획을 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여전히 순수한 조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큰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은 후 8시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들과 화분 키우는 이야기, 텃밭 농사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데 아마도 상현이가 최근 자주 연락해서 외롭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상현이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상현이가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거든요. 상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두부와 호박, 감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상현이가 어릴 때 즐겨 먹던 김치전도 부쳐주려고 김치도 샀죠.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젊은 여자가 어머니, 오늘 손자분이 오시나 봐요. 장을 많이 하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응, 조카가 오거들라고 답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새삼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동의 김영애 씨가 마침 장을 보고 오던 상현이와 제 모습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이랑 상현 씨랑 같이 있는 거 보면 누가 조카라고 보겠어. 꼭 모자지간 같다니까. 형님은 아들 하나 잘 뒀어, 정말.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아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상현이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죠. 김영애 씨는 상현 씨 같은 조카 있으면 든든하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효성스러운 젊은이가 어디 있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에프런을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가끔 큰어머니, 뭐 도울 것 없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정한 조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연기였을 것입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김치전도 노릇노릇 부쳐지고 밥도 막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현이가 전화를 받으려 했는데 제가 괜찮다, 내가 받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까지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김영애 씨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쉬고 겁에 질린 바람 새는 소리가 섞인 다급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장 도망가세요. 김영애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끄시고 며칠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피해 계세요. 제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현이가 큰어머니, 누구 전화예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애 씨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제 몸을 얼어붙게 했거든요. 하지만 제 몸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언제나 상식과 예고를 비웃으며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남편의 죽음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새벽 5시에 걸려온 병원 전화처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상현이가 큰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비상금과 옷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대 위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상현이는 계속 뒤따라와서 큰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전원을 제 손으로 직접 끄고 지갑을 챙겨 가방을 들었습니다. 큰어머니,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상현이가 계속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너는 집에 있어. 나 혼자 가야 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때 상현이의 눈빛이 순간 변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엇에서 도망가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1층에 내려서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악몽으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강원도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허름한 민박집을 찾아서 방을 잡았는데 사흘 동안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혼자 오셨네요. 가족들은 나중에 오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네, 나중에 온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일간의 피신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영문 모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휴대폰도 꺼놓아서 연락도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왜 도망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숨어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흘째 아침, 저는 민박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이 괴한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범인이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성이 저 대신 당한 것이라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김영애 씨에게서 온 수십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그거 원래 언니한테 가려던 거였어요. 제발 무사해야 해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빨리 돌아와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언니 상현이가 그랬어요. 언니를 죽이려고 사람을 고용했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이 당한 거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상현이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상현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애 씨가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김영희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엿들은 상현이의 통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밤에 처리합니다. 그 할머니 심장이 약하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위장하면 됩니다. 강도 사건처럼 보이면 시끄러워지니까 지갑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사고사로 만들어 드릴 테니 약속한 돈이나 준비해 두세요. 김영애 씨는 상현이가 제 집 앞에서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계단 참에서 전화하는 상현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점점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상현이가 그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김영애 씨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생명이 위험하니까 일단 피하시라고 전화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상현이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저를 상속인으로 해서 보험까지 들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죽으면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상현이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저희 집에 드나들며 제 건강을 챙기던 모습들. 큰어머니, 병원 가실 일 있으면 꼭 저 부르세요. 라며 살갑게 굴던 그 얼굴.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제게 심장이 약하시니 놀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곁에서 유심히 듣고 있던 그의 눈빛.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걸려와 오늘 외출은 안 하셨고요? 라며 제 일과를 꼬치꼬치 캐묻던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치밀한 관찰이었습니다. 병원 동행은 제 건강 상태를 파악해 가장 확실한 살해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고, 안부 전화는 저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살가운 모자지간으로 보였던 우리의 모습은 실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위선적인 연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을까요? 자신이 친아들처럼 보살피고 키운 그 조카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무섭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국 저를 죽이려 한 것은 이름 모를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부를 묻고 제 건강을 걱정하고 제 앞에서 가장 순한 양처럼 웃던 가족이었습니다. 혈육이 제 등을 노릴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제 목숨을 구한 이 아이러니. 저는 김영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며 우는 그녀에게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졌고 상현이는 차가운 창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일상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풍경, 커피 향기,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 그 모든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눈부신 기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남은 생은 남편이 남겨준 덤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이름의 이웃이 제게 선물해준 두 번째 삶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장 믿었던 관계의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구원. 혈연보다 진한 이웃의 정, 그리고 진정한 인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반드시 진정한 사랑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박영숙님의 깨달음이 많은 분들께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일상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인연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